저희 낭만서점은 교보문고에서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고요. 정통 소설 팟캐스트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값하고 있는지는 저희 스스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은 크게 2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거짓말을 쓰신 한은영 작가님과 함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2부에서는 옥수사진관 모시고 또 그분들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테마가 빛바랜 사진 오래된 기억인데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저와 낭만서점을 진행하고 계시는 바로 박경환 씨. 박경환 씨도 이 빛바랜 사진 오래된 기억하면 그와 관련된 또 노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박경환 씨가 노래를 해주시고 제가 다시 나와서 함께 또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환 씨 뒤에 계신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봄이 돌아올 때쯤 내 몸은 그 시절을 되짚어가네.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곳에 가고 싶었어. 너와 혼자 버려진 그 시간 속에 조금씩 쌓여가던 그 추억들은 이제는 나도 지쳐갈 때쯤 내 몸은 꽃잎처럼 아주 오래된 얘긴걸. 덧없이 지나가 버렸지. 너를 만났던 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바다가 보고 싶었어. 너와 아주 오래된 얘긴걸.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곳에 가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혼자 서 있는 바다
이젠 움직여야 해. 낭만서점 공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공개방송을 맞아서 제가 노래를 한 곡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낭만서점을 진행하면서 일종의 헛소리 담당, 문학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으로서 문학 팟캐스트를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 공개방송에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평론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아까 다시 소개를 했는데 네, 저 문학평론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환 씨와 거의 또 같은 또래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 시대에 30대 남자로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네, 이런 이야기들 위주로 네.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네. 또 경환 씨가 철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지 못하는 철학적인 맥락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 비밀인데. 네. 자, 그 낭만서점을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어오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되 그냥 저희 일상적인 책에 관한 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책 한 권 읽는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읽는 기분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경환 씨를 제가 알게 된 건 20살 때였습니다. 벌써 10년 전인데요. 네, 10년이 더 됐죠? 네.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주소년도 막 나왔고 와,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가수가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니 응원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승승장구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뭐 아이러니한 건 이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이라는 것, 그것도 저한테는 뭐 저는 좋습니다만 네. 네.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저와의 그 젊은 시절을 공유했던 네. 가수로서 경환 씨가 남아 계신데 오늘 오래된 바다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아무리 소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나이가 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벌써 제주소년 첫 앨범 낸 지가 12년, 3년 가까이 됐는데 2003년에 첫 앨범이 나왔으니까요. 그 시절을 조금은 추억하는 이야기가 담긴 곡이었어요. 오래된 바다라는 곡이고요. 최근 올 봄에 발표됐던 제주소년의 신곡입니다. 너를 만났던 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주로 봄에 네, 돌아갈 수는 만나셨군요. 없지만 예. 네, 노래 안에서 남아 추억하고 네, 그런 고독과 낭만을 즐기는 거죠. 낭만서점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억지로 연결시키셨군요. 예. 여하튼 항상 팬으로서 제가 뵙다가 이제는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그동안 가수 박경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무대를 보면서 역시 박경환은 가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책을 들고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자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경환 씨가 이렇게 오프닝 또 시작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1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은영 작가님의 책 거짓말에 대해서 직접 작가님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은영 작가님 혹시 뭐 여러 매체에서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어떤 작가님인지 경환 씨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은영 작가님, 2012년 제19회 문학동네 신인상 꼽추 미카엘의 일광욕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어느 긴 여름의 너구리가 있습니다. 제20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이런 작가님입니다. 사실 독자와의 만남이 또 작가분으로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저 처음이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빈말이 아니라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한은영 작가님의 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또 많이 와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왜 독자의 만남을 갖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네, 이제 갖고 싶지 않아서 갖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인기 작가만 갖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폐가 되는 게 아닌가, 낭만서점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올해 책이 2권이 나왔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그 리뷰가 새로 올라오면 너무 신기한 거죠. 비판적인 의견은 비판적인 의견대로, 그리고 어떤 또 좋은 의견대로 보면서 여기 이렇게 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참 신기하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책을 줬지만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감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전 그래서 오늘도 어떤 한 독자가 내 책을 읽고 올렸어라는 어떤 그 실물감이 되게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제주소년 앨범 나오면 잘 안 듣더라고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다른 팬층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너무 또 가까운 사람이 비판을 하면 더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두 분은 음악을 하시고 또 소설을 쓰시잖아요. 평론은 아무도 안 읽습니다. 네, 저희 뭐 절대 가족들 읽지 않고요. 대신 제가 매주 들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은영 작가님, 아까 저희 이 뒤에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이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또 경환 씨가 얘기를 하셨어요. 에쿠니 가오리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프로필 사진이 참까지 말씀드렸더니 정막이 흘렀습니다. 실물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네. 되게 똑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정말 네, 똑같고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네. 굉장히 뭐랄까 에로틱이라는 단어까지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매혹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혹시 이 사진 찍으실 때 어떤 컨셉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컨셉은 딱히 없고, 이 작가분이 굉장히 연예인 찍으시는 분이에요. 사진 작가님이요? 네, 정은채 이런 분들 영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셔서 그 패션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를 찍어주셔서 아무래도 여자들의 어떤 애로사항, 어떤 외모에 자신 없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분을 피해서 찍어주시는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셨어요. 예, 덕분에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텝이 한 5명이 있고요. 정말 조명의 승리, 조명을 정말 360도 다른 각도에서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라는 거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예. 그런데 작가가 이렇게 책 날개에 좋은 사진을 걸어놓는 거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책을 어느 정도 읽다가 중간에 끼워놓잖아요. 예.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사람일까 할 때마다 펼치면서 보게 되는데, 그렇죠.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끌리게 되는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작가님 어떠신가요? 경환 씨가 이런 고백하셨는데. 네, 다 사진 찍어주신 작가님 성함이 목정욱이거든요. 예. 네, 다 목정욱 작가님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여기 보면 책을 뱀이 휘감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예. 이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실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제가 싣고 싶어서 싫은 게 아니라 역시 네. 이제 이 한겨레 문학상의 부상으로 주어지는 장소표라는 거래요. 그 남궁산이라는 예. 판화가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서울도서관에서 장소표 전시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작가가 새로 나오면 작가한테 어떤 책 도장을 갖고 싶느냐라고 물어봐서 그거를 들으셔서
선생님이 이제 창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전 그냥 저 태몽을 얘기를 했어요. 태몽이 뱀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뱀의 이미지를 말했는데 선생님께서 뱀에다가 책을 휘감고 약간 장미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악세사리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없으면 허전하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여하튼 이 거짓말이라는 책이 제20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 저도 심사평을 봤는데요. 정말 그 쟁쟁한 경쟁작들을 다 물리치고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글을 굉장히 빨리 쓰셨다고 했어요. 네, 네. 한 초고를 30일 동안 썼고요. 그리고 열흘 동안 고쳐서 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씩 작업을 했는데 그때 집중을 하려고 했으나 완벽한 집중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는다던가 뭐 맨날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대에 한다라던가 식의 약간의 그런 마법을 스스로에게 걸면서 하려고 했었고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쓸 때는 뭔가 저의 어떤 리듬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 제가 속해 있도록 계속 하면서 썼었고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으면 정말 더 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참 뜻깊었던 왜냐하면 30일, 40일 동안 하려면 계속 그 리듬을 유지하기 되기 때문에 밤에 놀면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금욕 밤에 생활을 나가서, 예. 하셨군요. 밤에 가 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한데 이게 다른 세계가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약간 고지식한 게 있어서 그리고 그때는 계속 음악도 한 가수의 노래만 들었어요. 다른 게 섞이지 않게. 어떤 가수의 음악을? 참 이상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 가수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버벌진트 아시죠? 그러니까 그 버벌진트가 저랑 생물학적으로 같은 그 세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랩을 하는데 약간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 랩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적인 게 저한테 약간 더 친구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약간 멍하니 버버진트 음악을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듣지 않고요. 예. 근데 그때는 예, 버벌진트 음악만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밤에 그렇게 나가 놀고 싶은데 참으시고 버벌진트 음악으로 이제 대리만족하시고 했던 그 느낌이 요 책 속의 주인공들에게 좀 투영된 것 같아요. 책 속의 여주인공은 놀던데요, 좀 노는 친구던데. 네, 이게 놀긴 노는데 되게 소극적으로 놀죠. 그러니까 정말 노는 애들이 보면 비웃을 만한 그런 어떤 소극적인 반항, 소극적인 유희를 하는 그리고 그 노는 것도 거의 상상 속에 노는 그런 건데 저는 뭐 그것도 아니고 정말 예, 밤이면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이거를 한 40일 동안 했었어요. 네, 이런 금욕 속에서 탄생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최하석이라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같은 학교 남자 학생과 교실에서 벌거벗고 커튼을 덮고 잤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벌거벗고 잠만 잤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경환 씨? 그렇죠. 예, 그냥 정말 잠만 잔 겁니다. 슬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학간 학교에서 이제 최하석이 뭘 했냐면 개교 기념품으로 도자기 그 연필통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또 들켜가지고 크게 그게 또 봉변을 당합니다. 전교로 퍼져나가죠. 예. 대유행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소녀이고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여자아이인데 이런 최하석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살입니다. 3살 때 처음 자살 시도를 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최하석의 습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녀가 자살을 생각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는 소설 중반을 읽다 보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녀가 늘
부감처럼 인식하고 있는 그녀의 언니 최재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또 소설 뒤에 가면 새롭게 밝혀지게 됩니다. 중반부에서 터지는 스포일러라고나 할까요? 네. 중반부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밝혀지고 나서. 예. 그 반전이 무엇인지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또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혹시 독서의 흥미를 떨어뜨릴지 몰라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도 뭐 이야기하면서 점점 뭐 저는 그게 뭔가 반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읽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공개해도 상관없다. 네, 공개 상관없고, 네, 그냥 마음대로. 저희가 늘 낭만서점 하면서 고민하거든요. 네, 이걸 말해야 되나 브루스 말아야 윌리스가 귀신이다. 그런 건 우리가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다스베이더처럼 내가 네 아비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예,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중반부의 반전은 언니라고 생각했던 20살 위의 언니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언니가 사실은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태어나고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키워주셨는데 그 두 분을 엄마 아빠로 알고 살아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초반 장면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여석이라는 소녀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지 첫 번째 챕터인데요. 올챙이는 언제 개구리가 되는가?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제 나이로 보이지 않는 부유하고 자유방임적인 60대 부모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편일 영재씨, 하복 4벌과 동복 4벌, 도합 8벌의 교복과 책가방 6개를 가지고 있었고 공부는 못했다. 1996년 여름이었다. 그리고 막 퇴학당한 참이었다. 8벌의 교복을 못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남색 몸통에 네모난 하얀 칼라가 턱바지처럼 달려 있어서 입으면 정바가처럼 보이는 교복이었다. 누군가가 정바가 같아 라고 말하자 그 교복은 특별해졌다. 정말 그건 턱바지 같아서 음식을 흘리거나 하다못해 침이라도 흘려서 그 턱바지가 제 본분을 다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이 교복이 좋았다. 정바가이면서 정바가처럼 보이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다. 중학교 성적이 좋은 애들만을 모아놓은 고등학교 교복은 일종의 신분이었으니까. 애들은 학원에 갈 때도 주말에 패스트푸드점을 갈 때도 교복을 입는 걸 선호했다. 나는 그게 못마땅했다. 성적이 좋을 뿐인 정바가들. 나는 성적이 좋지 않은 정바가였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바가가 몇 번 나온 건가요? 반복의 리듬. 네. 사실 이 1996년은 실제로 작가님의 그 고등학교 시절이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제가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 네, 이 최하석이라는 캐릭터가 여하튼 작가님을 또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기도 한 거잖아요. 정말 그때 교복을 또 입고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들 하셨나요? 네, 교복을 입었던 시기도 있었고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도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비평준화인 그런 지역에 있는 데 다니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교복에 따라서 약간 그 보이지 않는 위계가 생기거든요. 신분 같은 거. 그래서 주말에 시내 같은 데 나가면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교복을 입고 오죠. 외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네네. 공부 잘하는 그쵸, 그쵸. 세계틀러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 그런 게 있군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 이제 아래로 갈수록 사복을 고수하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다 너무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던 일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한 일인데 나의 말이 누구에게 굉장히 잔인한 게 될 수가 있고 또 상대의 말이 나한테 잔인하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고 예, 저도 그렇게 잔인했던 말과 행동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죠. 예. 저는 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있던 시절로만 기억이 돼요. 근데 97년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정말 그 암울한 전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시기가 기묘하게도 딱 그 IMF 전에 그러니까 한국이 막 계속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그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그 시기와 일치하거든요. 그때의 고등학생이었던 이 최하석. 그러니까 그런 삶의 질서로부터 또 탈출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의 돌발성이 또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작가님? 질문의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걸 원했습니다. 네네. 돌발성이라는 게 저는 사실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는 어떤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으면 나와 너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외견상으로는. 근데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허리를 줄여 입다라던가 뭐 단을 수선하거나 뭐 폭을 줄이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제가 다녔을 때는 양말로 그런 것도 했었어요. 브랜드 양말. 그래서 지금은 딱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는 브랜드인데 뭐 시스템 ENC가 새겨진 양말이 있어요. 이런 걸 약간 자기가 나름 잘 나간다 생각하는 애들은 그런 양말을 신었었어요. 그 양말이 한 켤레에 그 당시 돈으로 7, 8천 원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가방을 맬 때도 그 당시 굉장히 그 여러 나라 브랜드께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스트팩은 가장 보편적인 많은 아이들이 들은 거였고요. 명품은 아니군요. 약간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를 차별화시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약간 희소한 브랜드로 여겨지는 가방을 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인 것 같고 근데 뭐 어른이 되면 또 약간 다른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뭔가 억눌려 있고 규율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약간 그런 것도 추구하면서 다른 방식의 돌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경화 씨는 또 네. 기숙사 학교를 다니셔서 네. 이 캐릭터하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저는 있으셨다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일종의 기시감 같은 게 느껴졌죠. 어떤 기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기숙사 고등학교 생활해본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고등학교가 기숙사 고등학교였고 또 이제 외출증 끊어서 외출하는 그런 것도 늘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방감이라는 것도 알고 한데 책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또 아까 뭐 좀 놀고 소극적으로 놀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복 줄여 입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전혀 줄여 입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다 뭐 이런 나름의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줄여 입었어도 아무 상관없는 예뻤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못 놀아봐서 좀 후회가 되는. 정말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여기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거짓말을 의식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의식하지 않고 아예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환 씨의 말을 들으면서 이 최하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한 일종의 정의라고 할까요? 자신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환 씨가 읽어주실까요? 거짓말은 습관 같은 거다. 나도 모르게 검지로 코를 후비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으로 코를 파자고 결심해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검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은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면 배가 아주 고파졌다. 몸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워서 귀에서 삐 소리까지 났다. 내가 나를 바로잡는데 실패했음을 알려주는 소리 같았다. 그건 정말 기분 나쁜 소리다. 분필로 칠판을 긁는 소리보다 더 끔찍하다. 그럴 때 나는 파인애플을 먹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파인애플을 먹었다. 일종의 예방의학적 조치였다. 파인애플을 입안 가득 물고서 나는 내가 웃기다고 생각했다. 죽을 방법을 궁리하면서 어지럼증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누군가가 말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매 순간 의식하고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의 거짓말은 그저 거짓말에 불과해지니까. 나는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바꾸기로 한다.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진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항상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말장난을 하는 이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내가 아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를 믿어도 좋다. 어딘가를 믿지 않는데도 좋다. 어쨌거나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예, 최하석의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머리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팽팽 도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은 진실이고 어떻게 된 건가요, 작가님? 네, 그냥 말장난이고요. 네, 순환 반복의 그런 오류죠. 그렇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열려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내가 아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크락강이 한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명제를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방황하는 자가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고, 혹은 속는 자는 방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방황을 끊임없이 하는 인물은 최하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놓고 본다면 그녀의 방황은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자기 혼자 또 진실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반작용이 자살과 거짓말을 계속해서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그녀의 또 가치관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무엇보다 거짓말과 자살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이 사춘기 소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작가님께서 이 최하석이라는 이 캐릭터에게 자살과 거짓말이라는 굉장히 특징적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하신 것, 그런 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쓸 때는 주제를 의식하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문장이나 어떤 인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쓰면서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지금 허희 씨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을 어떤 키워드라면 키워드로 생각하고 썼다면 결국 그것은 진실, 거짓말 반대편에 있다고 여겨지는 진실, 자살 반대편에 있다고 여겨지는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그건 결국 그들이 산다는 게 어떤 건가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역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라는 말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정말 신기해서 어떤 철학자라든가 작가가 한 그럴듯한 말 있잖아요. 그것을 뒤집어도 성립이 해요. 뒤집어도 성립을 하거든요. 저는 거짓말이랑 진실도 그런 것 같고 서로의 양면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이 옷이 있으면 겉감과 속에 있는 것에 걸 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것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썼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 네.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는 이 한 문장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조금은 속으면서 사는 게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면 방황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방황하지 않으면 속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네 가지 가능성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A-B-A, B-A.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 새로운 말을 습득하는 거. 그래서 어땠었냐면 다 해보셨을 테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슷한 말, 반대말, 찾아오기 이런 거 하면 만약 숙제가 30개면 저는 50개씩 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뭐 짧은 글 짓기 같은 거를 하면 그 문장 넣는 거 있잖아요. 되게 의욕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을 갑자기 생뚱맞게 대화 속에 끼워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니까 평범한 말을 쓰면서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른 의미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됐고 이 소설을 쓸 때는 어떤 그런 저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실 수 있다면 아 정말 말이라는 건 이렇게 신기하고 이 한자 바꾸는 것 그리고 서술 구조를 바꾸는 것 부정을 긍정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증폭되거든요.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거짓말도 진실도 그렇죠. 거짓말이랑 진실도 결국 한자 조사를 다르게 씀으로써 거짓말이 진실로 여겨질 수도 있고 역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의식이 또 심사위원들에게는 또 언어에 대한 리듬에 정말 탁월하게 이렇게 영민하게 잘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가보면 다시 아니고 계속 이것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생각의 폭이 계속 그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제 이 거짓말이 저에게 가져다준 어떤 독서 효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소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매스컴에서 다룰 때 성장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성장 소설인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자아이는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이든 여자아이가 될 뿐이다.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하석이 과연 물론 어떤 의미에서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전히 그냥 최하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성장 반발 소설 같은 거. 성장 반발 소설. 너무 좋네요. 성장 반발 소설. 네. 끄고 싶지 않다. 네, 너무 좋은데요. 특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성장 반발 밴드 제주소년이거든요. 제주소년이잖아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나중에 40대, 50대가 되셔도 여전히 제주소년. 한 번 비치보이스는 영원한 비치보이스다. 아, 그런 의미로. 네, 그렇죠. 그리고 소설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나는 외모지상주의자다. 외모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준다. 최하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최하석 캐릭터 말고 작가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보통 외모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모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편견이다. 외모지상주의자셔서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찍으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작가님? 네, 저는 외모를 보고요. 그리고 지상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외모를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눈이 있는데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있으면 시각, 뭐 후각, 촉각, 뭐 미각 같은 게 있을 때 제 생각할 때 시각은 가장 지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았던 만큼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게 아름다운가라는 것도 굉장히 지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나는 미란다 커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과 나는 뭐 줄리엣 비노시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뭐 장만옥 혹은 뭐 잉그리드 버그만 각각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각각의 이유는 내가 아직 겪어왔던 어떤 삶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의식 같은 게 반영됐을 텐데 거기에는 다 나의 어쨌건 과거의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굉장히
외모에 민감하고요. 외모에 민감한데 특히 눈빛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느껴지거든요. 한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10대는 정말 타고난 게 뭐 부모가 잘 주시면 그 아이는 미남이고 미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게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에 따라서 눈빛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 같고 그 눈빛이 그 사람의 외모에 정말 많은 걸 차지하는 것 같고 정말 눈빛을 봅니다. 근데 눈빛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내면이 드러난 데까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눈빛에 매우 약해요. 네. 허희 씨랑 저랑 낭만서점 같이 하면서 저희도 이제 눈빛 교환을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통하는 사이인데요. 낭만서점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외부 인사들을 만날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좀 순진한 남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들만의 카톡방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난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PD님이 잊어버리세요.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봐요. 올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눈빛. 저도 종종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빛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사실, 그런 이제 일종의 걱정 같은 걸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은영 작가님을 이렇게 뵐 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 작가님께. 되게, 쓸데없는 말만 하는 이상한 평론 나부랭이처럼 비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냥 아직 어린, 철없는, 그냥 이 남자 아이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어떠신가요? 저희 두 사람의 눈빛은. 사주 보는 건가요? 네, 제 속마음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하고 그냥 대외용 거짓말을 하자면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팟캐스트라는 형식으로 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독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해주시잖아요. 요즘처럼 책을 안 읽고 누가 책 같은 거 읽냐라는 그런 시대에 이런 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훌륭한 그런 두 분의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완벽한 대외용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작가님, 안 그래도 솔직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작가님이 낭독해 주실 부분도 또 그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33쪽인데요. 그 부분 작가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앉아있는 것은 좋았지만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어떤 글도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반성문을 쓰라니. 솔직하게 쓰면 돼.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교감은 말했다. 머리기름 냄새에 코가 마비되는 것 같았다. 두꺼운 머리털을 저 거대하고 가파른 암벽에 붙이느라고 애쓴 기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었다. 솔직이라니 한숨이 나왔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였다.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 이게 솔직의 뜻이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즐겼고 늘 뭔가를 숨겼으며 발음을 혐오했고 고든 건 내 취향과 거리가 멀었다. 나는 불투명한 사람이 좋았다. 어떤 투명함은 하나의 폭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솔직함을 자부하는 사람의 귓가에 이 말을 속삭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전부를 알고 싶지 않거든. 겉과 속이 같은 사람만큼이나 못 믿어온 사람은 없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의 낭독은 박수 안 쳐주셔도 되는데요. 작가님 낭독은. 그리고 저는 제가 제 책을 이 작가님이 가져가셔서 읽으셨다는 것에 뭐 약간 일종의 감개무량함이 있네요. 네, 경화 씨도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입니다. 예.
겉과 속이 같은 사람만큼이나 못 믿어온 사람은 없었다. 사실 일반적인 도덕률에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최하성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성문 쓰는 장면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반성문을 그냥 쓰자니 반성할 것도 없고 쓸 내용도 없는데 반성문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빼곡하게 써나가는 장면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저도 그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예.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반성문을 쓰죠. 교장실 앞에서 예. 계속 꿇어서 반성문 쓴 적이 있어요. 어디를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 제가 한 몇 주 학교를 빠져서 아유. 방학 때 예. 방학 때도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네. 반성문을 굉장히 길게 쓰는 그 장면이 오버랩 됐어요. 네. 실제로 한은영 작가님도 반성문을 써보신 경험이 없진 않으시죠? 네, 반성문을 써보지 않았으면 그게 제대로 된 삶 사는 게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반성문을 써봤고, 정말 쓸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반성할 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라는 건지, 네네. 부터 회의가 들어서 이런 것까지는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썼다가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예. 거의 네. 성토 비슷하게 쓰신 그러니까 거예요? 뭐 결국은 뭐 반성도 비판하고 학교도 비판하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예. 그 반성문 좀 남아 있나요? 선생님이 찢었습니다. 귀중한 자료가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은영 작가님이 이렇게 굉장히 단아하게 앉아서 뭐 정말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런데 학창 시절은 뭔가 최하석의 느낌이 있군요. 좀 나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최하석이라는 인물의 그 이름이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여름한자의 돌석자죠. 여자 아이인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장명하시고 캐릭터를 잡아가신 이유가 있나요?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약간 중성적인 이름을 짓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약간 트렌디한 이름의 반대편의 이름을 짓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왠지 얘는 여름에 태어난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소하고 시시하고 가장 작고 못난 게 뭘까? 그런데 예쁜 거? 모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돌 그런 모래네. 그래서 하석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예. 모래였군요. 그 작품 안에서 이렇게 새끼들을 이름도 지으시고 장명도 하시고 새끼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예. 그 아이들을 네. 그렇게 캐릭터들을 만들어 가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좀 힘든 작업인가요? 만들 때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아직까지 겪어봤던 일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느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제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아직까지 묶었던 단편 소설을 엮어가지고 소설집을 냈는데, 거기 있는 그 소설집에 있는 소설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난 제목을 못 짓는구나 라고 반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목 짓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고 뭔가 즐겁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이제 인쇄물로 남으면 계속 약간 왜 이렇게 제목을 못 짓나 싶고 한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열심히 지으신 거예요. 이 챕터 안에 챕터가 28개나 되는데 챕터의 제목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반성문에는 반성이 없다. 비둘기는 비둘기색이 아니다. 미치광이 체조. 마요네즈에 대한 햄버거의 관념. 이런 끝내주는 자살이란 어떤 걸까? 개인적으로 거짓말 안에 있는 소제목들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소설집에 있는 그 단편 소설의 제목들이 굉장히 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독자였을 때는, 지금도 물론 독자인데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데 이렇게 제목을 못 짓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제목을 잘 못 짓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저의 당면 과제예요. 제목 잘 짓는 네이밍 센스. 네. 네.
어쨌든 뭐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저희 주제가 빛발의 행사진 오래된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도 보면 앞에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네. 이 소설은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이야기죠. 맨 마지막에는 에필로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그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홍상수 감독 신작 개봉했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해서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1부, 2부 동일하죠. 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에 따라서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 되잖아요. 그 결국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기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거 선택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저지만 저는 소설을 쓰는 것 못지않게 읽는 것도 쓰는 것에 한 어떤 일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분이 이거를 읽으시면 100분이 새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른 100가지 버전으로 쓰인 새로운 버전의 거짓말이 나올 테고 그 자신의 오해건 혼동이건 창란이던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가능성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네. 최대 공약수를 원합니다. 예. 네. 이제 슬슬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잔인한 작가가 되고 싶다.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의 잔인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또 그런 잔인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님이 이제 계속해서 지향하고 계시는 어떤 소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여기 계신 독자분들께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할 때 잔인함이 뭐 피를 흘리고 누구를 죽이고 뭐 벌레를 해부하고 이런 잔인함은 아니고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얼마나 더 처절하게, 얼마나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여전히 약간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있어요. 눈치를 보는 게 있고요. 제가 일단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작가이기 전에 제가 받았던 교육들이 있잖아요. 교육들이 있고 이게 윤리적인 것과 미적인 게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단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밀고 나가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그런 어떤 눈치 보지 않고 아무리 욕을 먹건 뭐 어떤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떤 센세이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의 그 힘을 따라가는 그런 작가들을 전 좋아해요. 근데 나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금 약간 뭐랄까 담력과 체력 이런 어떤 걸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 뼛속 깊이 내려가서 어쩜 이렇게 이런 거 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글. 예. 책 후반부에 나와 있던 그 많은 평론가들의 짤막짤막한 글들 안에서도 이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평론가분이 한은영 작가님에게서 이 부분이 보였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거짓말 읽으면서도 충분히 봤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네. 잔인성을 보셨다는 얘기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잔인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봤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어떠셨나요? 독자분들과 이렇게 또 앞에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네, 제가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하셨잖아요. 성장 반발 소설. 예, 그것처럼 제가 굉장히 눈빛 샤워를 한 느낌이에요. 그 저에게 보내주시는 눈빛이 정말 반딧불 같이 여기가 지금 밝지가 않잖아요. 반짝반짝거려요. 조명이 약간 역반대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대체 반딧불이 몇 개야? 이게 막 나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빵긋빵긋 웃고 있는 듯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눈빛 샤워 받은 느낌입니다. 예. 돌아가셔서 집필 활동하시는데 아주 큰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은영 작가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1부 순서가 끝났고요. 2부 순서는 여러분들의 귀가 호강하실 순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3인조, 남성 3인조 옥수사진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사진관입니다. 제가 눈다래끼가 나가지고 평소 때는 잘 안 쓰는데 눈빛 샤워 한번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우브 페스티벌 여기 낭만서점 공개 방송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더위도 좀 가시고 쓸쓸한 찬바람 부는 계절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어울리는 음악들, 노래들, 이야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노래 들려드릴게요. 푸른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나간 수첩을 보았어. 너에 대한 메모로 가득 차 있던 아무 말도 못했었지만 그때도 난 널 많이 좋아했나 봐. 알고 있는지 이렇게 좋은 날이면 나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던 걸 넌 기억하니? 네가 좋아했던 길 지금은 벚꽃이 활짝 피어있어. 창밖으로 흐르는 그 강물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우리 함께 걷던 미술관 그리고 그 카페와 하얀 파스타.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많은 걸 잊은 줄만 알았었는데 알고 있는지 아직도 너와 함께한 내 마음을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만 있길. 파란 하늘을 보며 그때를 그리고 있어. 바보처럼 듣고 싶어. 우리의 지난 시간이 너도 정말 행복했다고. 알고 있는지 나 얼마나 널 좋아
그날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맨날 밤에만 이 동네를 다니다가 낮에 왔는데 또 어두컴컴한 데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이제 옥수사진관이라고 하고요. 이따가 이제 또 사회자분들 나오시면은 이런저런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3명 멤버로 그리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포크 감성 밴드랄까요? 그리고 이제 2집까지 냈고요. 정규 2집까지 이제 내고 작년 말에 2집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 음반 중에 저희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이제 따와서 이렇게 곡을 쓴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서인지 하여튼 연락을 주셨고 저희도 이제 되게 책도 자주 읽는 척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쾌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하기로 하고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안녕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찾지 못해 지나가 버린 아름다운 기억이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아프도록 아름다웠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한동안 그렇게 서 있어 걷고 싶은 마음도 없이 오래전 기억나지 않는 희미해진 시간들 감사합니다. 감성 포크 3인조 옥수사진관의 무대였습니다. 무대가 남자 5명으로 있으니까 느낌 묘하네요. 네. 예. 사실 저는 이제 가운데 계신 노경보 형님과 잘 아는 사이예요. 또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라는 그 대회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소시적 20살 무렵에 저희 밴드 멤버 중 이제 제주소년의 다른 멤버인 유상봉 군이 노경보 형의 작업실에 놀러 가서 기타를 잠깐 쳤다가 기타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기타는 좀 세게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희가 연말을 해서 제주소년으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시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먼저 제 지난 옆에 시간을. 예, 계신 네. 김장우 선생님부터 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수사진관에서 곡 쓰고 노래하고 베이스 치고 밥도 좀 하고 있는 김장우라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은 다 하고 계시네요. 특히 네, 밥- 가장 중요한 일을 그럼요.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컬이신 노경보 선생님. 예, 저는 옥수사중간에서 곡 쓰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노경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대웅 선생님. 네. 저는 옥수사진관에서 곡 쓰고 노래는 안 하고요. 건반 치고 잔소리를 주로 하고 있는 김대웅입니다. 아니 세 분이 서로 소개하실 때 서로 맨 앞에 곡 쓰고를 말씀하신다는 거는 좀 경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라임을 맞추려고. 이런 격한 반응 있군요. 물론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항상 이 밴드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질문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옥수사진관. 왜 옥수사진관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옥수동에 작업실이 있어서 옥수사진관이고요. 정말 잡았습니다. 와. 네. 예. 저희가 그러니까 딴 데 작업실이 있다가 이제 옥수동으로 작업실을 옮길 즈음에 저희가 조금 급하게 밴드 이름을 꼭 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막 격하게 한 끝에 툭 튀어나온 이름이 그럼 옥수동 가서 사진관 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저희 이제까지 쓰는 저희 밴드 이름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분 다 이제 음악 작업을 하신 음악가시지만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작업실에 사진이 그렇게 많고 딱 들어가 보면 여기가 사진관인지 음악 작업 공간인지 분간이 안 가면서 옥수사진관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들었는데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좀 전에 이제 같이 얘기하셨듯이 그때 여러 친구들이 모였는데 형들 그 옥수동 그냥 옥수 사진관 해. 형 사진 찍는 것들 좋아하잖아. 뭐 이런 과정이 있었죠. 뭐 지금도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고요. 그래서인지 옥수사진관 발표하는 싱글이나 앨범의 사진들도 굉장히 멋지던데 그 사진들도 직접 삼각대 놓고 찍으신 그런 건가요? 그 1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찍고 포토샵 작업도 어느 정도 해서 들여다 완성이 됐는데 2집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미흡하다는 생각에 이제 전문 선수를 영접을 해서 그렇군요. 부탁을 드렸죠. 다행히 이제 저희 놀고 막 이렇게 음악 만들고 하는 중에 사진 작가 친구하고 이제 좀 친해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기가 하겠다고 또 그래서 그래 그럼 영가에
잘 부탁할게 해서 이제 이 집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 분이 전부 사진 찍는 걸 다 좋아하시겠지만 또 어떤 특별한 그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그러니까 뭐 풍경 사진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뭐 인물 사진을 좋아한다. 난 그냥 정물화가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장르가 어떻게 되시는지. 특기라고 할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조금 변한 건데요. 주로 이제 살면서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취향이 자꾸 옮겨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요즘에 주로 먹는 거를 찍고 있어요. 음식 사진 찍고 계시는군요. 먹스타그램.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식구들이랑 뭐 어디로 가서 이렇게 흔히 찍는 사진, 뭐 그런 거과 먹는 거밖에 요즘에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좀 게을러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는 늘 하시니까 이제 그때 네. 사진을 찍는. 그럴 때마다 저는 인물 사진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예전에 사진 찍을 때 어느 순간 사람을 그 프레임 안에 사람 얼굴 같은 거 이제 크게 나오게 됐을 때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사진을 괜히 잘 찍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뒷배경 날려버리고 이렇게 가까이에 사람 놓고 찍는 거가 참 좋았던 그 인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꼭 그런 주제가 확실한 거라기보다는 그 부지런하게 사진을 계속 찍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오늘 인상적이었던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기록을 해놓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계속 좀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특별한 주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원래 취향이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풍경 사진을 좋아했고요. 한때 그렇게 열심히 찍다가 특히나 이제 요즘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취미긴 하지만 산을 오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북한산을 오르는데 어차피 취향이 풍경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산 위의 풍광이 워낙 좋아서 산을 다니면서 조금씩 찍고는 있는데 맨날 찍고 나서 생각하는 게 이거 이발소 벽에 걸려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달력 사진. 옥수 사진과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팀이에요. 뭐 포크, 감성 포크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흘러가는 정서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음악하는 동료들 웬만해선 다 옥수사진관을 칭송하고 좋아하고 또 굉장히 역사가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김대홍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 국민이 아실 만한 그런 히트곡 작곡가십니다. 아시나요? 빠라바바빠 빠바바바 러브하우스.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 OST에 삽입됐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곡 작업하셨던 얘기를 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너무 옛날 얘기라고 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박보영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네. 잠시 미뤄두고 그건 제가 그 미술관 옆 동물원 같은 경우엔 제가 그때 그 영화 음악을 계속하다가 처음으로 음악 감독으로 데뷔했던 작품이 미술관 옆 동물원이었고요. 일단 영화 음악 작업을 하면 수많은 테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테마들이 되게 쉽게 나온 편에 속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 곡을 썼던 의도도 영화 도입부에서도 사용됐고 뒷부분에서 사용됐지만 도입부에 뭔가 두근두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썼는데 MBC 어떻게 되게 이렇게 해안을 가지신 분이 그걸 고르셔서 그렇게까지 쓰일 줄은 예상을 못하셨던 예상을 건가요? 못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이면 그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으신가요? 뭐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요.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건너 들은 얘기입니다만 경보님을 통해서 저작권협회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 등록이 뭐 얼마나 하겠어 생각하시고 굉장히 늦게 하신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 김광석 노래 작사가이신 류군 시인의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너무 아니었어요.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는 곡을 작사하신 분이
야, 그 저작권협회 등록비가 이제 한 그때 당시 1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10만 원을 내냐? 그거 몇 명이나 듣는다고 그냥 술이나 먹자 하고 몇 년을 안 하셨는데 그 등록하셨으면 술을 한 그렇죠. 몇백 배는 드실 수 있었는데 나중에 뒤늦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쉽네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류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이런 뉴스. 박보영 얘기도 또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형님은 이제 그렇게 영화 음악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좀 드라마 음악 OST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 데뷔도 이제 드라마적이었고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옛날 드라마 음악을 여기 김장호 씨하고 저하고 백그라운드 뮤직을 다 만들다가 이제 곡을 하나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몇몇 드라마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오나의 귀신님 박보영 씨가 노래 부른 곡을 이제 제가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보영 씨 한번 봤죠. 아, 결국 그 얘기가 핵심이었군요. 주변에서 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얘기. 주변에서 뭐 그 여배우가 오는 녹음실에 오는 날짜가 언제냐 뭐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두 분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저 혼자 가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입장료 받을 거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기엔 어쨌든 다 같은 넓게 보면 연예인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군요. 그럼요. 아, 잊어보겠습니까? 네네. 네. 드라마 음악이나 영화 음악이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요. 집으로 미술관옆동물원, 오나의 귀신님, 막대 먹은 영애 씨, 내 이름은 김삼순 등등등 더 많으실 텐데 다 히트작이에요. 네. 네. 이 옥수사진관의 음악 때문에 히트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망한 게 사실 더 많아요. 되게 최근에 운이 좋아가지고 오나의 귀신님하고 이제 막대 먹은 영애 씨 시즌 14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이제 곡을 하나씩 이렇게 됐었죠. 네. 김장호님도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없었어요. 두 분이 지금 이제 미술관역 동물원에 뭐 박보영이 얘기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잘 안 된 드라마나 작품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네. 거들고 싶었는데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잘 안 된 드라마로는 어떤 리스트가 있나요? 조금만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제일 잘 안 된 대표작으로는 이제 SBS TV에서 했던 그 천국보다 낯선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참 그거는 저희 셋이 그 전체 음악을 다 했었어요. 대웅 음악, 형님이 음악 감독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예. 뮤직 만들고 곡도 넣고 힘이 많이 들어갔군요. 예, 예. 굉장히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죠. 어떤 한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게 네. 한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천국보다 낯선이랑 동시간에 같은 붙었던 시간. 드라마가 네. 주몽이라는 그래서 낯설었구나. 네. 그 늑대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게 늑대는 중간에 끝났어요. 네, 늑대 같은 늑대라는 경우에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캐스팅이 또. 워낙 화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굉장히 기대를 누가 했었는데 출연하신? 에릭 씨랑 예. 사람들이 계속 이러시면서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탄성들. 한식이 막.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다치셔가지고 에릭 씨가 2회 끝나고인가 촬영하다가 크게 다치셔가지고 드라마가 아예 접힌. 그랬군요. 음악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그 옥수사진관도 어떻게 보면 성공작이 굉장히 많은 밴드지만 그 뒤에는 보다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거. 제주소녀는 뭐 안 만드셨나요? 저희요? 네. 뭐 저희는 저기 2시 30분. 2시 20분. 2시 20분. 죄송합니다. 10분 빨리. 2시 20분. 네. 그렇죠. 저희는 광고 음악을 좀 했죠. 베스킨라빈스 사랑에 빠진 딸기라는 광고 음악이랑 영화관 나오면 가끔 나왔던 건데 굿다운로더 캠페인송 같은 걸 했었고요. 카누 CF 공유 씨 나오는 선전에 CF 있었고 청춘 만화라는 영화에 눈 오던 날이 삽입됐었습니다. 뭐 있을까요? 또 짜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역시 제주소년도 다 대체로 성공작이었네요. 성공작이 좀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고, 예.
또 이렇게 곡을 만드실 때 아까 책과 관련된 그런 곳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이제 곡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생텍쥐베리, 네, 야간 비행 또 예,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야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되게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때 집에 굴러다니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60년대쯤 나온 듯한 그 새로 쓰기로 된 야간 비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건 뭐지? 그리고 보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그 책 자체가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우리나라로 옮긴 중역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대단히 어렵고 그 내용 자체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그다지, 전 그때 초등학교 때 읽고 이 바보들은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의 인생에 관한 얘기를 대단히 깊은 생각을 그 생텍쥐베리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게 됐죠. 그 곡이 그게 야간 비행. 야간 비행.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가수분들께 가장 궁금했던 건,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들에게 어떤 책이나 뭐 영화, 미술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것일까? 가령 뭐 책의 경우에는 서사가 있을 테고, 혹은 어떤 캐릭터의 정서일 수도 있을 테고,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일 텐데, 그 중에서 이 곡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작품 전체의 그러니까 작품 전체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장면에 자신이 가장 뭐 감동한 부분인지, 뭐 이런 것이 궁금했었거든요. 그건 아마 그 작품마다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영감을 받는 미술 작품 또는 영화, 책, 어느 작품이냐에 따라 영감을 받는, 심상을 받는 부분도 다르고, 그 심상이 내 곡에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도 역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상을 많이 받게 되죠. 이게 되게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면도 많고, 예,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일단 배경을 먼저 많이 보는 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릿속으로 뭐 배경을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머릿속에서 혼자 막 영화를 찍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책을 읽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하튼 이제 비평을 써야 되니까 되게 이 작품의 의미는 뭐고 이 작품은 뭔지 막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골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뮤지션들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책을 보지 않을까? 가령 어떤 관점이 다를까? 네. 그 평론가님은 그거를 이제 내려야 되는 게 이제 숙제 같은 거니까. 예, 문학사 쪽으로 이건 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뭐 이런 걸 또 규정해야 저희는 이제 되니까. 그런 부담은 일단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냥 정서 같은 것들이 요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곡을 쓸 때 구체적으로 뭘 갖고 왔고 어떤 거에서 느꼈고라기보다 전체적인 주는 인상과 그 정서가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곡을 쓰고 편곡을 하고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요소들이 정말 다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드라마 작업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대본을 보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내용상의 어떤 캐릭터의 마음이나 그런 정서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선 곡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딱 멈춰지는 장면에 대한 이렇게 상들, 아니면 내용적인 마음들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이제 결국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진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러고 보니 갑자기 떠올랐는데 예. 박보영 씨 그 곡 썼던 이게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제 곡 의뢰가 와가지고 이제 곡을 한번 써보시겠냐 그래서 이제 쓰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운하의 귀신님 1회하고 2회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어떤 느낌인지 좀 보자 그랬는데 2회 마지막 장면이 그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박보영 씨가 그 귀신이 이제 빙의된 상태에서 못 알아보고 사람들을 못 알아보다가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였어가 이제 떠오르는 장면에서 2회가 딱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인상이 너무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놀라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슬픔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곡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저게 뭐지? 지금 저 주인공은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주인공 자체도 없어지고 근데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귀신이 자기 스스로가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가사 쓸 때 그래서 거기 이제 모든 것이 떠난다라는 이제 가사를 그렇게 썼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라지고 너도 가고 이렇게 모든 게 떠난다. 내일이 돼도 비슷하고 그게 이제 그런 마음들하고 실제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어릴 때 알던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 이제 만난 사람들만 계속 보는 면도 있고 모든 것과의 이별이 계속 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좀 보면서 느끼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었는지. 예. 오늘 주제가 마침 빛바랜 사진 오래된 기억이어서 1부에서도 한은영 작가님 모시고 고등학생 시절의 이야기도 뭐 조금씩 나눠봤는데 세 분의 학창 시절은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아까 좀 이렇게 만류를 하셨으나 어떠셨는지. 고등학교 학창 시절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어떤 기억이라든가 먼저 이제 그립다라는 그 어휘가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그 과거와 제가 연결이 돼 있으면 별로 그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절이 되고 제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조금 동떨어져 있을 때 그립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만났고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 만났고 이제 김대용 씨가 이제 고2로 이제 교회 형이셨는데 교회 형 중에 이제 기타를 막 겁나게 멋있게 잘 치고 그래서 그러던 형 동생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줄곧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한 10몇 년. 네, 10년. 예, 지난 오랜 세월. 예.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쭉 같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옛 기억, 빛바랜 추억 뭐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저의 학창 시절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별로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학창 시절, 뭐 엊그제 같은. 예, 벌써 시간이 이제 2부가 거의 끝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쯤에서 좀 진지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작가분들이 나오시면 아까 한은영 작가님께도 추구하는 소설적 세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옥수사진관 세 분께도 또 어떤 음악을 계속 해 나가실 건지 그런 음악적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아까 소개할 때는 무슨 감성 포크 밴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명의 음악적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르고 좋아하는 장르도 다르고 어릴 때부터 서로 알아오긴 했지만 각자가 좋아했던 들어왔던 음악들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한 팀으로 음악을 이렇게 하는 거에 사실 목적은
같이 지내왔던 것들에 대한 공통된 정서가 어쨌든 나올 것이다. 만들면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추구하는 음악들은 다르더라도 그 공통된 정서의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거짓말하지 말자가 사실은 목표예요. 예. 거짓말하지 말자. 일부와 대비가 되는 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살짝 흔들리기도 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음악이 이제 저희가 악기가 있고 속에서 멜로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제 듣는 분들 속이고 싶지 않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 뭐 한 가지만 뭐 예를 들면 무슨 표절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정으로 곡을 만들었는데 살짝 다르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자가 좀 저희의 목표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노경보 씨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셋이 각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으로 쓰는 곡도 있지만 옥수사진관과 같이 하는 음악은 어차피 제 곡이라고 해도 셋의 공통된 정서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밴드가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거짓말하지 말자는 게 결국은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화음을 이렇게 바꾸고 멜로디를 이렇게 바꾸고 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트렌디하게 사람들이 더 쏙쏙 듣고 이게 히트작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순수하게 계속 생각했던 판타지만을 이렇게 집요하게 추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수 사진관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은 무슨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작으로 사진을 조작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인식들이 대부분 사진은 찍어 놓으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연출이 가해질 수 네네. 있지만 어쨌든 그 의도대로 저희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내보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완전히 너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런 거가 있어요. 이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이제 저희 음악을 만들 때 뽐내려고 하면 자꾸 거짓말을 조금 하게 돼요. 이제 뽐내려고 하거나 근데 뽐내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거짓말하지 말자는 그 이야기는 곧 그런 척하지 말자는 그런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네. 경환 씨 제주 소년의 음악적 비전은 어떤가요? 제주소녀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맥락상에서는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밴드입니다. 저희끼리는 물맛이라 그래요. 물맛이요? 이렇게 편곡을 안 해도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같은 감성 포크, 밴드로서, 열심히 따라가고, 함께 음악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분은 옥수사진관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무대를 또 옥수사진관이 장식해 주실 겁니다. 네, 이제 남은 순서는 옥수사진관의 라이브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무대를 꾸며주실 세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와우북 행사는 이제 끝인데 저희가 또 파주에서 북소리 행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곡을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달에 기도 나고 이게 참 마지막 곡입니다. 겨울이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겨울 부를게요. 어젯밤인가 그젯밤에 너무 춥더라고요. 저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이렇게 작업실 청소를 하다가 집에 갔는데 이렇게 겨울이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워서 그 온도계 보니까 9도? 어휴.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불러야겠구나 라고 겨울 곡 불러드릴게요. 재미있으셨어요 오늘? 네, 많은 분 참여해 주시고 와주셔서 대표해서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윤태진 PD님 이 기획해서 또 알려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보문고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교보문고에서 저희를 부르겠어요.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계속 와북 페스티벌 밖에 하고 있으니까 구경도 많이 하시고 저도 구경 가려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저희 계획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라운드 캠핑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노래를 하고요. 10월 말에 세종문화회관 뒤뜰에서 점심시간에 또 공연을 짧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 SNS 쪽으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고 연말 공연 준비하고 있고 3집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노래 속이지 않고 정직한 노래로 음악으로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겨울 불러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소리 그 바람에 날리는 눈송이 창밖은 어느새 하얀 세상이 되어서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지나지 않는 거리 외롭게 깜빡이는 전구불 나도 모르는 새 거리에 혼자 나가서 발자국을 조용히 남겨보네 한참을 걸어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모른 채 낯선 골목에 서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지도 모르지 한참을 멈춰 서 있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눈은 또 내리고 지워진 발자국 위로 조용히 걸음을 되돌려보네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재밌게 하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